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의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한인 3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이른바 연착륙을 달성하는 게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유아용 분유 부족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공급난이 해소되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올 가을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4차 접종의 필요성을 시사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무려 3년이나 크게 후퇴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의 코리아타운 미용실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검은색 옷을 입은 흑인 남성이 미용실로 걸어 들어와서 무려 20여 발을 발사했는데요. 미용실 안에 있던 한인 3명이 다쳤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텍사스주 댈러스의 코리아타운 상가 미용실에서 주인과 종업원, 손님 등 한인 여성 3명이 검은색 복장을 한 흑인 남성이 쏜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용의자가 미용실로 걸어 들어와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외친 뒤 총격을 가하고 미니밴을 타고 달아났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3명은 팔과 발 등에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오늘 총격을 받은 3명 모두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보고받았다며 피해자들이 있는 병원에 방문해 건강 상태를 파악했고 이들 중 미용실 원장과 직원 등 2명은 퇴원한 상태라고 말했습니다. 총을 맞은 미용실 주인의 가족인 제인 베시는 범인은 침착하게 걸어 들어와서 선체로 대략 20여 발을 쏜 것처럼 보였고 다시 침착하게 걸어 나간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총격에 앞서 이 미용실에서는 한 종업원이 흑인 여성의 머리를 다듬는 방법을 몰라 서로 오해가 불거지면서 언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도 승용차에 탄 누군가가 코리아타운 상가를 향해 총을 쏘고 달아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이 언쟁과 앞선 총격이 이번 사건과 연관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오범죄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범행 동기를 파악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건 현장 감시 카메라 영상에 따르면 용의자는 수염을 기른 흑인 남성으로 큰 키의 마른 체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경기 침체를 야기하지 않으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는 이른바 연착륙을 달성하는 게 사실상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달려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물가 상승세를 잡으려면 약간의 고통이 수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밝혔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어제 마켓플레이스라는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경제가 연착륙을 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달려있을 수 있다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사건과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럼에도 연착륙에 도달할 수 있는 길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심각한 경기 하강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현재 고공행진하는 물가 상승세를 잡으려면 약간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며 가장 큰 고통은 우리가 물가를 잡지 못해 인플레이션이 우리 경제에 뿌리 내리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런 상황이 어떤 것인지 우린 잘 알고 있다며 사람들이 받는 월급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파월 의장은 순전히 되돌아본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기준금리를 조금 더 일찍 올렸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며 연준이 늑장 대응을 했다는 세간의 비판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도 비쳤습니다. 하지만 그랬다고 해서 뭐가 달라졌을지 모르겠다며 우리는 그때그때 알고 있는 바를 토대로 실시간으로 결정해야 하고 최선을 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경제가 예상대로 움직이면 향후 2번의 통화정책회의에서 0.5%포인트의 인상이 적절할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단 상황이 기대보다 더 나쁘면 평소 인상폭의 3배인 0.75%포인트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최근 미 전역에서는 유아용 분유가 부족해서 그야말로 분유 대란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공급난이 해소되기까지는 여러 달이 걸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스밀락 분유 제조사인 에버트는 미시간주 공장 재가동 문제를 식품의약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버트가 미국에서 판매하는 전체 분유 제품의 절반 이상을 생산하는 이 공장은 지난 2월 시밀락 분유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가동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재가동 허가를 받더라도 미시간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이 다시 슈퍼마켓 진열대에 놓이기까지는 수주가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공급 부족을 타개하기 위해 에버트는 아일랜드 공장에서 매일 분유 제품을 공수하는 것은 물론 일부 영양음료 생산 라인을 유아용 액상분유 생산 라인으로 개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엔파밀 분유를 생산하는 경쟁사 래킷 벤키저 그룹도 올해 초 분유 제품의 물류 운송 지연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래킷 벤키저는 분유 수요를 맞추기 위해 일요일과 야간에도 교대 근무팀을 투입해 공장을 하루 24시간 주 7일 가동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에서 유아용 분유 시장의 80%를 차지하는 양대 산맥인 에보트와 래킷 벤키저의 이런 공급난에 소규모 업체들도 시장에 뛰어들고 있지만 당장 큰 도움은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유통업체들은 1인당 분유 구매량을 4통으로 제한하는 등 사실상의 배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원 소관위원회는 오는 25일 분유 부족 사태에 대한 청문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FDA는 기준을 충족하는 해외 분유 제품 수입을 허용하기 위한 심사 절차 속도를 높이는 한편 소비자들의 사재기를 막을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식당가에서는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오르면서 음식값을 올리는 대신 음식의 양과 크기를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 현상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급등하는 물가에 가격을 올려서 손님들의 불평을 사기보다는 같은 값에 양을 줄이자는 전략입니다. 오늘 블룸버그 통신은 최근 미국이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를 겪으면서 식당들이 음식값을 1년 전보다 7.2% 올렸고 급기야는 음식 재료를 덜 쓰는 짠돌이 전략으로 선회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샌드위치 브랜드 서브웨이는 미국 전역에서 치킨 랩과 샌드위치에 넣는 고기류의 양을 줄였고 피자 브랜드 도미노 피자는 10개짜리였던 뼈 없는 치킨 윙을 8개로 줄였습니다. 버거킹 치킨 너겟도 개수가 줄었고 멕시칸 그릴로 유명한 살사리타는 살사 소스 양을 줄였습니다. 또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포트의 고메 투고의 샐러드는 종전에 16온즈에서 2온즈 빠진 14온즈로 작아졌습니다. 고메투고 소유주인 캐럴린 제라르지는 인플레 때문에 샐러드 양을 줄이는 대신 가격은 종전대로 $6 95센트를 받는다며 가격은 그대로지만 실제 가치는 줄어들었다고 시인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손님들이 가격 인상에는 바로 불평하겠지만 감자튀김 몇 개가 더 적거나 샌드위치 속이 덜 채워지는 것은 그런대로 참아줄 것으로 식당 주인들이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보스턴대 마케팅학과 나일랴 오르다바에바 교수는 이런 전략이 통하는 것은 사람의 뇌가 어떤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이라며 사람들은 물건 크기가 변하는 데는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지 않지만 가격 변화에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회사들이 제품값 대신 제품 크기를 바꾸는 것이 편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이 미국의 누적 코로나19 사망자가 100만 명을 돌파한 것을 두고 상당수는 피할 수 있었던 죽음이라고 안타까움을 밝혔습니다. 또 올 가을에는 코로나19가 재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면서 4차 접종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PBS 방송에 출연해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는 사실에 비극을 더하는 요인 중 하나는 많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파우치 소장은 만약 사람들이 더 많은 백신을 접종했었다면 최소 사망자의 4분의 1, 25만 명은 죽음을 피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100만 명의 사망자 발생은 사실상 역사적인 것이라며 우리는 지난 104년이 훨씬 넘는 기간 동안 이런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가을과 겨울에 접어들면서 확산세가 급등할 위험과 그 가능성이 있다며 백신 접종과 부스터샷, 치료법을 최적화하는 데 대비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가 의회에 요청한 $225억 상당 코로나19 대응 추가 자금에 대해 빠른 통과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또 가을로 접어들면 4차 접종이 요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가장 적절한 부스터가 무엇인지 알아내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고 만약 우리가 요청한 자금을 얻지 못한다면 연구를 하지 못하게 된다고 당부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방문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이달 중 핵실험을 할 준비를 마칠 수 있다는 기존 평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때 이 주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브리핑에서 북한의 핵실험 동향에 대한 현재 평가를 묻는 말에 북한이 이르면 이달 중 제7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돼 있을 수 있다고 평가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키 대변인은 이 정보를 동맹 파트너들과 공유하고 있고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국무부 부대변인도 지난 6일 이와 같이 전망했었습니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자체 정보를 공개한 지 엿새가 지난 시점에서도 북한의 움직임에는 변화가 없다는 점을 시사한 대목입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 놀스는 어제 위성사진 분석 결과 풍계리에서 핵실험장 복원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핵실험용 지하 갱도에 새로운 입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옮겼던 흙이 인근 진입로로 분산된 장면이 포착됐는데 이는 진입로의 내구성을 향상하려는 시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실험용 지하 갱도와 지휘센터 주변에서 차량 움직임이 계속 관찰되는 것도 향후 핵실험을 위한 준비가 이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한편 사키 대변인은 정보당국 평가는 다수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최근 공개 성명과 정세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동들과 일치한다며 곧 있을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 순방 때 이 문제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 영주권 문호가 무려 3년이나 크게 후퇴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가족이민 영주권의 답보 상태는 올 상반기에도 내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2022년 6월 비자 블런틴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학위불문 비숙련 영주권 문호의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지난달 오픈해서 2019년 5월 8일로 3년이나 후퇴했습니다. 해당 순위 취업이민 신청자의 경우 노동 승인 접수일이 2019년 5월 8일 이전이 아닐 경우 승인이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단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오픈을 유지해 신청은 가능합니다. 나머지 취업이민 전순위는 지난달에 이어 오픈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 글로벌 기업 간부 세계적인 특기자, 2순위 석사학위 소지자 또는 5년 경력 학사학위 소지자, 3순위 학사학위 숙련, 4순위 종교이민, 5순위 투자이민은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모두 오픈돼 있습니다. 가족이민 영주권의 경우 전순위에서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단 하루도 진전하지 못했습니다. 이 A순위 영주권자 직계가족만 지난달에 이어 비자 발급 우선일자와 접수 가능 우선일자 모두 오픈 상태를 유지했고 이외 1순위 시민권자 성년 미혼자녀, 2 B순위 영주권자 21세 이상 성년 미혼자녀, 3순위 시민권자 기혼자녀, 4순위 시민권자 형제자매 모두 동결됐습니다. 한국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2014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 결정 취지에 따라 한국 내에 주민등록을 두지 않은 재외국민도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투표 연령도 현행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정진석, 주호영, 김기현 의원 등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14명이 서명했습니다. 앞서 헌재는 2014년 7월 한국 내에 주민등록이나 거소가 없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행사를 제한하는 국민투표법 제14조 1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가 시한 안에 법 개정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조항은 8년째 효력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기간 윤석열 대통령 측은 더불어민주당이 일명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자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자고 제안했고 이 과정에서 국민투표법이 헌법 불합치 결정 이후 8년째 방치돼 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받아왔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첫 주택 구입자에게 최대 $10,000까지 다운 페이먼트 금액을 지원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면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주민이 수혜 대상이 될 전망인데 최종 입법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지역사회 도시문제위원회는 지난 9일 일정 소득 이하의 주민이 첫 주택을 구입할 경우 최대 $10,000까지 다운페이 금액을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승인해 상원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뉴저지 아메리칸 드림법으로 명명된 이 법안에 따르면 첫 주택 구입자 지원을 위해 주정부는 매년 $2,500만 예산을 편성해야 합니다. 수혜 대상은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면서 주택을 처음 구입하는 뉴저지 주민입니다. 트로이 싱글턴 주 상원 의원은 주택 구입에 있어 초기 장애를 극복하고 아메리칸 드림의 일부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이 법안이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시행했던 연방정부 차원의 첫 주택 구입자 지원 프로그램을 모델로 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글턴 의원 등은 이 법안이 뉴저지에서 인종 간 주택 소유율 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발표된 뉴저지 사회정의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뉴저지 백인 가정은 75.9%가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것에 반해 흑인 가정은 38.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때문에 법안은 주정부의 첫 주택 구입 지원금 가운데 일정 비율이 저소득층과 소수계, 영어 미숙자, 주민 등에게 반드시 배정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이 법안이 주 상원은 물론 주 하원에서도 통과돼 최종 입법될지는 미지수라는 평가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내셔널 메릿 장학재단이 발표한 장학생 명단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 지역 한인 학생 11명이 포함됐습니다. 뉴욕은 레리코 고교 레베카주 학생 등 6명이고 뉴저지는 강 다니엘 학생 등 5명이 선발됐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일반 장학생 2,500명에게는 일시불로 $2,500씩의 장학금이 수여됩니다. 장학재단은 다음 달 1일과 7월 11일에 대학 후원 장학생 1, 2차 명단을 차례로 공개할 예정이며 올해는 총 7,500여 명의 장학생에게 총 $2,800만 장학금이 지원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과 데이빗 뱅크스 뉴욕시 교육감은 어제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일종의 학습 장애인 난독증 퇴치를 위해 뉴욕시 모든 공립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한 난독증 조기 검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올 9월 가을 학기부터 시 전역의 80개 초등학교와 80개 중학교에서 우선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난독증 검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맨하탄 PS125와 브롱스 PS161 등 2개 학교에서 난독증 퇴치를 위한 첫 시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버겐카운티 주택국은 버겐카운티 거주민 대상 섹션 8 대기자 신청 접수가 오늘 16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버겐카운티에서 포트리, 잉글우드, 클립사이드팍, 에즈워러, 로다이를 제외한 나머지 타운 거주자 가운데 수혜 자격을 갖춘 이들은 신청기관 웹사이트에 접속해 섹션 8 대기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18세 이상으로 4인 가족 기준 연소득 $61,200 미만이어야 하고 가구당 1개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7월 1일부터 10월 29일까지 뉴욕에서 인천으로 출발하는 KE082편 기종을 기존 보잉 777-300ER에서 A380으로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좌석수가 기존 291석에서 407석으로 116석이 늘어나게 됩니다. 출발 시간도 소폭 조정됩니다. 기존 뉴욕 오후 1시 15분 출발, 인천 오후 5시 30분 도착해서 7월 1일부터는 오후 1시 40분 출발, 인천 오후 5시 35분 도착으로 변경됩니다. 또 7월 1일부터 야간편도 뉴욕발 화목 토요일, 한국발 수금 일요일로 주 3회 추가됩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흐린 가운데 때때로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62도, 섭씨 17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흐리겠고 종종 소나기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월요일은 화창하겠지만 때때로 소나기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